첫 번째는 켤러의 통찰학습 이론입니다. 이게 그냥 뭐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문제 상황의 요소들 간의 관계를 딱 파악하는 순간 그 아하 하는 통찰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문제 상황을 이제 재구성해서 해결책을 스스로 발견하는 그런 인지 과정의 핵심인데요. 이걸 아하 현상이라고도 부르죠. 침팬지 실험이 대표적인데요. 바나나라는 목표와 상자나 막대기 같은 수단 사이의 관계를 침팬지로 파악하는 순간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아하, 그 관계를 파악하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통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렇게 얻은 통찰은 쉽게 잊히지 않고 또 비슷한 다른 문제 상황에도 적용, 그러니까 전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전이가 가능하다. 일회성이 아니군요. 네, 그렇죠. 통찰에 기반한 행동은 훨씬 자연스럽고 오류도 적고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레빈의 장이론을 보겠습니다. 이건 개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그 사람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심리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걸 강조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행동 B는 개인 P와 그 개인이 인식하는 심리적 환경 E의 함수다. 즉, B equal F, P, E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 그 공식이요? 네, 여기서 생활공간, 라이프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정 시점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심리적 요인들, 그러니까 목표, 욕구, 또 주변 환경적 요인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생활 공간, 마치 마음의 지도 같은 느낌인데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 안에 여러 영역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직업 같은 영역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위상이고요. 또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거나 혹은 멀어지게 만드는 심리적인 힘, 그 방향과 강도를 나타내는 걸 벡터라고 합니다. 아, 위상, 벡터. 그럼 이 장 이론에서는 학습은 어떻게 설명되나요? 학습은 결국 이 생활 공간, 즉 마음의 지도가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영역에 대한 이해가 더 세분화되면서 깊어지는 분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영역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파악하는 일반화, 또는 영역들 사이의 의미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재구조화, 이런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심리적인 세계를 재편성해 나가는 과정이 학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브루너의 발견학습 이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식 그 자체보다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그러니까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그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핵심 원리나 개념을 이해하면 세부적인 사실들은 그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구조 파악의 핵심이군요. 네, 그래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탐구와 발견을 강조하고요. 또 학습 내용을 제시할 때도 학습자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춰서 제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배우는 행동적 표상, 그 다음엔 이미지를 활용하는 영상적 표상, 마지막으로 언어나 기호를 사용하는 상징적 표상 순서로 발달한다고 설명했죠. 학습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 발견하는 방법 자체를 중시한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다음은 톨만의 기호 형태 이론입니다. 이건 목적적 행동주의라는 별명도 있던데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사이에 어떤 다리 역할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톨만은 행동이 단순한 자극, 반응의 연결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지적인 과정의 결과라고 봤어요. 유명한 쥐 미로 실험이 있죠. 이 실험을 통해서 보상에 주어지지 않아도 쥐가 미로의 구조를 학습한다는 것, 즉 잠재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상이 없어도 학습이 일어난다니 흥미롭네요. 네, 머릿속에 일종의 인지지도, 커그니티브 맵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목표물, 그리고 어떤 행동이 그 목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내적인 표상인 거죠. 아, 인지지도, 머릿속의 지도군요. 그렇죠. 그래서 톨만은 강화, 즉 보상이 학습 자체에 필수적인 건 아니고 이미 학습된 행동을 실제로 수행할지 말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학습이란 기호, 수단, 그리고 형태, 목표, 그리고 어떤 행동이 목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와, 잠재학습이랑 인지지도 개념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인지주의적인 관점들이 실제 상담이나 심리치료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죠. 앨리스, 백, 마이켄바움 이 세 학자가 대표적이죠. 네. 먼저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REBT입니다. 앨리스는 정서적인 문제나 고통이 어떤 사건, A, 액티베이팅 이벤트, 그 자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비합리적인 신념, B, 빌립 시스템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적, 행동적 결과, C, 컨시퀀스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 사건이 아니라 신념이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D, 디스퓨팅,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신념으로 대체해서 건강한 정서적 결과, E, 이펙트를 얻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핵심은 결국 신념 체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명확하네요. 그럼 백의 인지치료, CT는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백은 특히 우울증 같은 정서 문제의 원인을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인지적 왜곡에서 찾았습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인데요. 예를 들면 묻은 것을 흙 아니면 백으로만 보는 이분법적 사고, 긍정적인 건 무시하고 부정적인 세부 사항에만 집착하는 선택적 추상화, 또 충분한 근거도 없이 성급하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임의적 추론 같은 것들이죠. 아, 그런 사고 패턴들이요. 네. 그래서 인지치료는 내담자와 협력해서 이런 왜곡된 자동적 사고를 스스로 자각하고 그게 현실적인지 검토해서 보다 적응적인 생각으로 수정하도록 돕습니다. 비교적 구조화되어 있고 단기적인 접근을 취하는 편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켄바움의 자기교수 훈련, SIT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마이켄바움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에게 하는 말, 즉 자기 대화, 셀프 토크가 행동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요. 특히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부적응이나 정서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혼잣말이요. 네. 그래서 자기교수 훈련은 이런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좀 더 긍정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자기 대화로 바꾸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총 5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처음에는 상담자가 시범을 보이는 인지적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내담자가 소리내어 스스로를 안내하는 외현적 자기 안내, 이걸 점차 속으로 말하는 내면화된 자기 안내 단계를 거쳐서 결국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